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효자동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밝힌 말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변동 없이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기관의 모든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피의자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보고받는다는 말입니다. 업무를 정상적으로 변동 없이 계속 수행한다는 것인데 업무를 언제 본 적이 있었나요? 우병우 수석. 장차관 후보자들 검증이 자기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불량품만 납품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 맞습니까? 이번엔 서울 세종대로 조선일보 사옥 상공입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의 전면전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요. 연이은 김진태 의원의 폭로로 조선일보 송희영 주PD 사퇴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불법 도감청, 해킹이 의심된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기획설에 힘이 실리니까 반나절 만에 청와대가 다시 반격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PD, 청와대에도 로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이지요.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여야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 한일전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요즘처럼 똑같은 놈들끼리 싸울 때에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유로컵 대회를 보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총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예산 6천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지요.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 채무 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야당을 향해 멍텅구리들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데, 야당이 증액한 건데 여기에 여당 의원이 멍텅구리라고 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공약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도 멍텅구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이은재 의원, 막말 행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라고 지칭하고 종편을 허가해주는 새누리당 미디어법 날치기 때는 국회에서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날치기에 항의하는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의 멱살을 잡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4대 조공을 걷어치우라고 하기도 했죠. 이은재. 국회에 은재 깡패가 들어왔나요? 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전당대회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지도부가 친문 일색이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의미를 폄하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친노는커녕 비노, 반노로 분류됐었지요.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180도 바뀌었지요. 심지어 문재인의 호위무사, 친문 인사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컨벤션 효과를 사그라뜨리고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일부 계파의 수장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말 분당 사태 당시 탈당했던 호남권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그 호남 쪽은 아직도 문재인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총선 결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문재인 정서와 네. 그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진 결과가 호남에서의 총선 결과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때 그 총선 즈음에서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 만약에 호남인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뭐 대권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 호남이 그때 지지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데, 호남인들 가슴 속에는 문재인 대표를 이미 버리고 있지 않는가. 뭐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문재인 대표는 아마 가슴 속에서 거의 지워버린 상태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어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한 정치평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의 지역 기반, 그러니까 야당의 지역 기반을 호남에서 PK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호남만 가지고 또 안 되는 일이지만은, 호남을 배제하고 호남 없이 그 정권 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호남에서 PK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께서 그 해놓으신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나 주장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제3지대론이 요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당한테는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제3지대다? 아니요. 새누리당이 친박 세력 일색으로 이렇게 예. 지도부가 구성되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일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은 국민의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상황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나 이것도 이제 국민의당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욕심에 똘똘 뭉쳐 있으면은 넓고 큰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당 중심이냐, 뭐 제3지대냐 이런 이야기지만 어떻든 기왕에 만들어져서 또 38명이라는 의석까지 갖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기본 바탕이 되면서도 넓고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국민의당은 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마음을 좀 비우는 모습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강성 친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송희영 PD 대우조선해양과 유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런 내용의 폭로였지요. 하지만 김진태 의원 폭로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사정 라인을 통해서 얻은 정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자료 출처를 사정기관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들이 상당히 사적인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인데 이런 내용은 국회의원이 사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이 폭로 내용은 송주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당초에 설명했듯이 뭐 산업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고 나중에는 제보다 또 입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국정감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조사를 할 때 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이것은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김진태 의원의 인지 여부는 알안지 여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예? 적어도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여기저기서 취합했다. 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질문이 그러잖아도 기자들이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저기서 취합한 거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뭐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한 번만 해보면 예. 여기저기서 그런 것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구조,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김진태 의원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나왔다고 추측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뭐 전세기를 탔다는 건 비행 기록이 있으니까 알 수 있다 치더라도 여행지에서 호화요트를 탔고 송주필 아내가 대우조선 배 명명식에 참여했다. 행사 사진까지 나왔죠. 이런 정도 정보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하면 어느 정도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알 수가 없는 자료고요. 이것은 매우 프라이빗한 매우 아주 사적인? 고도의 사적 어떤 그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알 수 없다. 그런데 예.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을 최초의 입수자로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지목한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을 바꿨죠. 그래서 제보라고 표현했고 예. 그 뭐 입수 경위를 바뀔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대검 반부패 수사단으로부터 오랜 동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크게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예. 역시 유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추측컨대 사정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나 기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추론이 맞아서 사정기관, 말하자면 국정원 같은 곳에서 새 나온 자료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폭로는?
제가 어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법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지요. 뭐 참 말을 꺼내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에서도 뭐 혼외자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고도의 높은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정원 그리고 교육청 서초구청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모두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김진태 의원이 왜 이렇게 무리한 느닷없이 별안간 무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무게를 봤을 때 이 자료 출처를 지금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밝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당연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밀에 해당하고 도저히 사정기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가 추측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스스로 이것의 어떤 입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획론, 음모론 나오는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밝혀라. 뭐 그런 말씀. 박범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폭로는 폭로고요. 검찰이 이른바 우병우 게이트 수사를 잘하면 이런 음모론, 뭐 물타기론 다 사라질 텐데.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압수수색 당했지요. 또 우병우 아들의 꽃보직 배치 의혹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기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도 당연히 압수수색 됐겠죠.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는 박스 여러 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갔는데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은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한 듯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석수 감찰관은 사표를 제출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데 반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모든 사정기관의 수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사건도 보고받고 있겠죠. 상식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가 예상됩니다. 과정이 공정치 못한데요. JTBC 뉴스 현장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토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시각차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 우수석이라는 게 지금 권력의 중추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려내면은 이렇게 권력이 좀 죽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참 도려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병우에서 나온다. 왜? 이분 물러나게 할 분은 본인 자신밖에 없다. 대통령도 못 물러나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병우 본인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보면 되치기에 굉장히 등하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10상시 문건 파동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쳤습니까? 문건 유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결국 조홍천 씨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번의 사태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공격하고 우수석을 공격하니까 우수석과 그 보수 쪽에서 되치기를 해서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석수 감찰관인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찰 사실 언론에 유출한 걸 갖다 완전히 물타기라는 거죠. 엉뚱한 또 프레임을 짜가지고 결국 이분도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이 이제 세 번째예요. 송희영 주필. 향응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거 물론 굉장히 잘못한 거고 저는 20년 전부터 이걸 갖다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왔던 사람이고 이걸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것대로 잘못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병우 수석 문제를 우병우 수석 문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덮어버리는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패한 언론의 문제를 분명히 부패한 언론의 문제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척결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걸 갖다가 가지고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엎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 언급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꿋꿋이 자기 길을 가라.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이 예컨대 조선일보가 같은 이런 데서 흔드는 것 자체를 마치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셨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진 교수의 말씀은 사실은 세 가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을 고리로 해서 그 언론과 그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일보와 그리고 청와대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지금 많이 나 있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난다고 해서 마구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 교수께서는 말이죠. 진 교수가 얘기하면 진 교수를 또 지지하는 시청자들께서 그거를 주의 깊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 교수께서도 책임 있고 좀 신중하게 발언을 좀 하세요. 예?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면 뭘 우병우 수석 문제를 엎어치기 하고 덮고 있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족회사 정강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아들을 운전병으로 특채한 의혹에 대해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뭘 검찰이 엎어치기하고 그걸 은폐하고 있어요. 이 나라 검찰을 또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청와대 매도하고 민정수석 매도하고 무슨 민정수석에게 무슨 이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까? 예?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는 이유는 저도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병우 수석의 이른바 혐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는 시각과 많은 사람이 보는 시각의 그 중요성에 대한 차이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뢰됐고 검찰이 수사를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뭘 이 나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엎어치기 한다고 무슨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럼 장난이에요? 그저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가지고 시청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국익을 위한 이 토론 프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불신만 진 교수의 반론을 듣고 이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만 조장하고 말이죠.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하세요. 책임감 있게 내 파트너라면. 자, 말씀하시죠. 김진희 의원께서는 우병우 수석 사퇴를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사퇴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느냐. 왜? 검찰 수사 보고 라인 누굽니까?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자기 수사에 대한 보고를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 그랬는데 압수수색 뭐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이게 기소가 되느냐. 기소가 된다 한들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미리 본 다음에 해야지 압수수색 당장. 이건 지금 모양 얘기로서 보여줄 수도 있는 기소 거거든요. 여부도 네.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타나야지 기소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러니까요. 검찰에 대해서 ABC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기소 혐의가 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모든 걸 다 정부에 대한 불신 조장하고 청와대 대통령 검찰 무슨 기성 언론 무슨 이 나라가 무슨 국가 정체성 부인하는 자리입니까? 이 토론 프로가 이게 무슨 국가 정체성이란 문제입니까? 지식인이고 이 나라의 부패, 비리, 연루가 우리나라 정체성입니까? 그걸 이 나라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잠깐만요. 제 사회자 잘 보십시오. 일단 우병우 수석은 있고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예컨대 검찰 수사는 누구한테 보고가 되냐면 자기에 대한 수사를 알겠습니다. 갖다가 그럼 자기가 보고받는 거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니까요.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두 분 잠깐만요. 제가 본인이 지적하셨잖아요. 사회자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남쪽으로 내려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지요. 사드가 성주 김천 어디에 배치된다 해도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민간 경로를 통해서 사드 2개 배치하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원유철, 현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서 북한 잠수함을 막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방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세 판짜기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 강대국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SLBM이 상당히 이제 무섭게 느껴지고 정치권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이 SLBM의 공포 어떤 점에서 무서운 겁니까? 우선 지상 발사 미사일은 그나마 어렵지만은 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찰기라든가 미국의 군사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시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반해서 잠수함이란 일종의 자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 위치와 그 능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북한이 가진 공격 무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처하기 어렵다는 일종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요.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드가 무슨 소용이냐.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이 사드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사드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네. 북한이 SLBM을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방어한다면은 그걸 손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바로 SLBM이죠. 네. 이런 면에서 사드가 한계가 있고 그 군사적 효용은 지극히 제한된다. 이런 뜻으로 정의당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네. 자, 근데 어제 이제 들어온 소식에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국장이 북한의 SLBM이 지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래서 상황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네. 저는 좀 그 말이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 네. 이건 거꾸로 된 거죠. 북한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충분히 개발하고 네. 그거를 잠수함에 적용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돌연 또 새삼스럽게 잠수함 미사일을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역방향을 거론하는 건 좀 적절치 못했다고 봐요. 네. 예,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네. 고로 사드가 한국에 한 개 더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것인데 네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모든 논의가 사드 도입을 정당화하는 쪽으로만 논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SLBM이라는 건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사드 도입의 어떤 정당성으로 결론 짓는다 그러면 네. 저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결국 한반도의 사드 배치라는 정책의 우선순위 하나에만 편중돼서 네. 이런 단기적 목표만을 달성하려는 어떤 입장이 네. 너무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됩니다.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국내 보도를 보면은 이 센터는 SLBM은 사드 요격이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사드가 2개 필요하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식이라면 네. 사드가 이제 전방을 보는 무기 아닙니까? 네. 그 전방 좌우 60도씩 120도를 감시할 수 있는 무기예요. 네. 그런데 잠수함은 그 전방으로 오지 않고 후방이나 측면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대로라면 사드를 동서남북 방향을 다 보는 추가 포대를 도입해가지고 네. 이제는 우리가 사드로서 이걸 다 방어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미국의 전략 차원의 이해가 있는 그런 발언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비현실적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죠. 예, 간단하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핵 잠수함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지금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다 속에서 잠수함을 잡는 건 잠수함밖에 없다. 네. 그런데 오래도록 잠항 능력을 가진 건 원자력 잠수함밖에 없다. 네. 고로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 핵잠수함을 들여오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네. 북한 잠수함이 만약에 SLBM을 쏜다면 우리 연안에 들어와서 쏘지 않습니다. 먼 공해에서 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연안으로 들어오는 잠수함을 방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가 네. 설령 핵 잠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네. 광활한 공해에서 그걸 다 수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이 북한의 앞으로 건조될 고래급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네. 굳이 연안으로 안 들어오고 멀리서 공해에서 쏠 때 속수무책이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핵잠수함 하나로 이것을 방어한다는 것은 사실 수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무리한 어떤 그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피박 토론, 오늘도 인과 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핵발전소, 수력, 화력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이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핵폭탄, 한 번 터지면 모두가 죽어버리는 창 인사드립니다. 실제로 창녕감님 때문에 폭탄이 2번 터졌죠. 1997년, 2002년, 잃어버린 10년. 아니 어디 외대 출신 새끼가 이빨을 보여? 창자를 뽑아다가 그냥. 아이고 그만하시고요. 시작부터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이 이야기 갖고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인님부터 의견 주시죠. 저는 아무 입장이 없다고 봐요. 아니, 입장이 없다니요? 야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어야 한다고 봐.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아니, 위중한 문제인데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책임 정치의 길 아닐까요? 또 뭐야, 사사건건 질러대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그런 거에 질려서 이 새끼야, 야당에 오려다가도 만다고 국민들이 알아? 아니,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아니 그런 생각이 없는 정치 세력한테 누가 정권을 맡깁니까? 생각이 없는 정치 세력한테. 그거야 당연히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맡기겠지.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핵 잠수함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다 이겁니까? 여론조사를 해봐서 팽팽하면 침묵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가야 하겠지. 핵 잠수함도 일종의 핵무기인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또 미국이 반대할 텐데. 뭐? 미국이 반대한다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반대해야지. 아니, 여론 99%가 찬성해도 미국이 반대하면 반대해야 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겠어? 없었을 거라고 봐. 지난번에 하신 말씀 반복하시네요.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 네. 어쨌든 이님은 미국이 반대하면은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창님은 어떠세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는 군사 주권적 결정이다. 당당히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따라서 핵 잠수함도 우리가 군사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군사 주권적으로요? 아니,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 없나? 없지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북한이 우리를 폭탄으로 도발하면 우리가 즉각 반격할 수가 없어요. 미국 결재를 맡아야 하니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혹시 좌파 정권 때? 이 무능하고 부패한 좌파 정권이 군사 주권을 팔아넘겼나? 좌파 정권이라뇨.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랬지요. 그 뒤로도 보세요. 장성들이라고 하는 똥별들이 군사기밀 빼내서 미국 무기업체에다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런 인간 이하의 똥별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주권이라니요. 그러면은 군사복권으로 바꿀까? 자, 핵 잠수함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창님 의견 주시죠. 잠깐만, 전화 한 통만. 여보세요. 장남, 아빠야. 핵 잠수함 도입해야 하나? 잠수함. 이 새끼야, 잠수복 말고 잠수함. 몰라? 끊어. 사회자, 전화 한 통만 더 걸게. 처남, 아빠야. 핵 잠수함 도입할까? 이 새끼야, 핵잠이라니까. 핵잼이 아니라 핵잠 아니고 핵잠. 뭐? 핵노잼이라고? 끊어 이 새끼야.
아, 두 아드님께 여쭤보셨군요. 하여간 모르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수함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야, 왜대? 넌 할 말 없냐? 창녕감님, 그 미국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우리 원로들 답은 뻔하지. 미국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네, 비박토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원철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전면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예. 일단 청와대가 오늘 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후라고 해야 되나요? 정오쯤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예. 또 저번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 형식이 저번에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의 형식입니다. 예. 아마 같은 관계자인 것 같고요. 예.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송희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청와대에 해왔다. 이거 진짜 말로 없는 급인데요.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했고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송 주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라고 오늘 정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것은 뭐 다 까겠다는 거죠. 예. 일단 사실관계 좀 짚어보면 2012년에서 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고재호 사장이었고요. 결국 연임은 못했습니다. 예. 못했고 고 전 사장은 이제 재임 당시 5조 7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지금 부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 상태고 이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성 전 주필의 오래된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예.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일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 아닌가. 결국 조선일보의 우 수석 사퇴 요구 배경에 유착이나 비리를 덮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것이 직접 쿼트로 나온 기사입니다. 이야,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홍보수석이겠죠, 뭐. 김성우. 뭐, 이거 저희 짐작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적어주고, 뭐, 김성우 홍보수석이 연합뉴스에 흘리고, 이런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라는 출처로 이렇게 쿼트를 박아서 연합뉴스 보도했다는 것은, 뭐 이것은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기자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청와대가 작심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브리핑을 한 거죠. 재밌죠? 예, 야, 이거 정말 참. 김진태 의원을 창구로, 이건 뭐 동원했다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창구로 물타기를 시도하다가, 이제는 아예 직접, 뭐 사실상 직접 나선 거죠. 직접 나서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 진짜 뭐 어디서부터 이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지도 가늠하기 힘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조에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송희영 주필에 대한 수사 또 지금 큰 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뭐 형식적으로나마 가고 있고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수사 역시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하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초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태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청와대에 입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나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화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지 참 재밌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것은 뭐 그것을 뛰어넘는
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브리핑하는 상황이라 예. 참, 네, 그러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선일보 오늘 아침자 보도를 조금 보면 예. 조선일보는 지금 이제 자신들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통화한 기자가 압수수색 당했다. 휴대폰을 뺏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자신들이 법조팀 내부에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도됐느냐. 사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공격을 시작한 거죠. 예. 했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료 송희영 주필을 공격하는 데 동원된 이 자료가 지난 6월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자료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당신이 입수할 수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례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정기관, 정보기관, 산하기관을 압박해 받은 자료라면 또 청와대가 제공한 거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범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 자료는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내적인 사적인 자료다. 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흘러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사정기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진태 의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 참 대단한 분인데 예. 우병우로 송희영을 물타기 하지 마라. 이해가 되셨나요?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아이고. 네. 한물간 단어인데 엽기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엽기적입니다. 예. 네, 정말 엽기적이고요. 아니 뭐 둘 다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예. 어떻게 한 국가의 민정수석의 그것과 이게 민간 언론기관의 주필의 그것을 등 깔아놓고 이것을 물타기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어서. 야, 정말 대단하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약간 존경심이 약간 마우스에서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라이 짓을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하게 돼 인정합니다. 있어요. 예. 예, 뭐든 계속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든 꾸준히 계속하면 인정을 받아요. 네, 꾸준히 계속하면 인정을 받는다. 이런 점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아이고, 그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이거 뭐 맞받아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맞받아칠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사실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글쎄 또 아침 신문 보니까 송희영이란 말이 없어요. 보니까 그 일면에 짧게 스트레이트 기사 하나 썼죠. 예. 보직 사퇴했다고. 예, 에이, 보직 사퇴 말고. 사표는 아니니까요. 예. 아이고 참. 하여튼 조선일보도 지금 자존심이 이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참에서 꼬리를 내렸다 이런 얘기 듣기는 또 싫을 거란 말이죠. 또 정권 말기고 하니까. 뭐 종국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고 한다면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아유, 뭐 박근혜 정권이야 뭐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데 뭐 그 이전에 조선일보를 작살내서 가루로 만들겠다 이러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뭐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이긴다기보다는 거의 공멸 수준으로 무너지되 어느 쪽이 상처를 더 입느냐 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이게 되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민심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렇죠. 예. 뭐 사실 자기들끼리 0.01%들끼리 서로 아기다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말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서 국민들 보기 너무 명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민심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점수를 따고 지지율을 높여야 할 텐데 이건 뭐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말이죠. 그냥 정치에 대한 그 혐오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야 싸잡아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이거는 뭐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제 우리가 놓쳤잖아요. 이석수 사퇴. 그렇죠. 녹음을 일찍 하는 바람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수 이분이 어느 장관 후보자죠?
워낙 이름 없이 개각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장관이 있으나마나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고요. 예예. 이분이 지금 그 갑질 재테크 논란으로 연타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이분이 2001년 10월에 그 CJ 예. 그 식품 분야 대기업이죠. CJ 기업의 계열사가 분양한 88평 아파트를 삽니다. 예. 4억 6천만 원에 사는데요. 이게 분양을 1년 전에 한 아파트인데 1년 전에 분양할 때 6억 7천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4억 6천에 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4억 6천을 대출받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입자금의 100%를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경우는 없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거짓말인 거죠. 4억 6천에 사지 않았는데 4억 6천에 샀다고 썼거나 아니면 진짜로 4억 6천에 사고 농협이 약간 미친 척하고 100%를 대출해 줬거나 예. 아니면 뭐 4억 6천이 아닌데 이 CJ 기업의 계열사에서 4억 6천에 사줬거나 뭐 팔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굉장히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 아파트 산지 1년 뒤에 주민대상은 참사건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때 이제 전세를 놓는데 이 전세 역시 CJ 명의로 예. 3억짜리 전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금의 3억을 갚죠. 그래서 예.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요. 예. 당시 대출금리가 8%였으니까 이자 비용이 꽤 셌거든요. 그렇지. 이자 비용 수천만 원 절감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2006년에 이 아파트를 8억 7백만 원에 팝니다. 3억 7,400만 원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인데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동산 거래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아무리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고 해도 자기 자본이 최소 30% 이상은 들어가야 대출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한한 거래를 했는데 아직 뭐 똑부러지게 해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진실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또 며칠 전에 그 용인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1억 9천만 원의 전세를 7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전세금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7년 동안. 이게 시세보다 약간 낮은데. 그리고 이 집 주인은 또 무슨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지금 조윤선 후보자에 이어서 김재수 후보자도 굉장히 핫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분 재수 좋네. 이건 이게 다 문제가 없다면은 이 재수 대박 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분이 대출 받을 때 역시 농식품부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그 고위 인사들이 농협 또는 농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대출이 많아요. 물론 이제 자신들의 일종의 식구라고 생각해서 그쪽이 편하니까 그쪽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약간의 우대금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이참에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병우가 검증했겠죠? 그렇죠. 검증해서 국회에다가 청문 요청을 했을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추경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던데요. 여야가 오늘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시설 자금 관련해서 지방세 3천억, 개성공단 체불 임금 관련 예비비 700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다시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야당 입장을 들어보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민생 예산을 반영을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추경의 민생 예산은 그 학교에 왜 암 유발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는 데 드는 돈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돈 이런 것들을 추경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겠다고 우리가 언제 약속했냐. 당연히 국회에서 이런저런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이제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의해놓고 지금 교육시설 자금 명목으로 지방세 3,000억, 개성공단 월급 예비비 700억 이런 거는 사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기존 추경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건이다. 정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으니 이것은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추경을 하기로 한 전제로 지금 그 구조조정 청문회 그리고 백남기 농민 청문회 약속했는데 그것 역시 파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하고 그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새벽에 어두워야 아침이 온다고. 항상 이렇게 싸우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상호 대표인데 합의해주겠지 설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의죠. 또 합의 안 되면 또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또 맥없이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원철 기자와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휴,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오늘은 고상만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고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지내셨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재신법률지원소위원회 부위원장. 이름이 너무 깁니다. 호칭을 좀 너무 길어요. 제가 그냥 대한변협 회장 하시면 안 되나? 회장님이 이 방송 들으면 화내십니다. 예. 사실 진짜 뭐 인품이나 또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 상만이 형님 딸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재신법률지원소위원회 그 간사인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저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라.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만 나이가 많아서 부위원장을 할 뿐이고. 그렇군요. 그렇죠. 자,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박근혜 권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 정치 논평이니까. 오늘은 정말로 본격 정치 논평 한번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주는 알밤도 거부하는 불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권력이 이제 사실상 말기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임기 중에 3년 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권력 말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6개월 후면 이제 내년 2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 선출 분위기로 가면서 박근혜 권력도 이제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참 박근혜 권력 출범하고 이렇다 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기억할 만한 치적이 없습니다. 이제 치적보다는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상 이제 더 많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1년 만이나 남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박근혜 권력은 이듬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도 이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함으로 이제 국민적 불신을 샀고요. 그리고 이런 세월호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박근혜 권력은 국민의 요구하는 그야말로 정반대인 청개구리식 행보를 보여왔다고 평가해도 전혀 무리한 감이 없지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아예 무시하거나 또는 내 고집만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엉뚱한 길만 택해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후에 정상적인 그 정부로서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게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결과다. 세월호 참사 때도 7시간에 대한 의혹과 의문이 제기됐지만 그것을 그냥 쉽고 간결하게 해명하고 풀어주면 될 것을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그 의혹과 의문은 그대로 남아서 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내용은 바로 농민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공권력 빙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전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권력의 힘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체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조차 없고, 그리고 또 그 가해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임 경찰청장이 이번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마디 언급쯤은 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자기의 공과 가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라도 어떻게 한번 풀고 가야 되는데,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가족끼리 기념 셀프 촬영하면서 떠나가는 거 보면서 자랑스럽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을 더 경악해 하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무서웠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이건 무섭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웬만하면 무서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무섭고 황당할 수 있나. 그런데 이런 모습 보면서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길을 너무도 똑같이 밟아간다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흔히 근현대사 역사학자들이 평하기를 이 박정희 유신 독재 권력이 무너지는 시작 지점을 YH 무역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YH 무역 사건은 가발 제조업체인 이 YH 무역이 창립자가 외압 빼돌리기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한 사건인데, 이후에 이제 이들 노동자들이 1979년 8월 9일,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니까, 바로 그 이틀 후인 8월 11일 새벽 2시에 2천여 명의 경찰을 농성장에 투입해갖고 23분 만에 이들 노동자를 전부 진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바로 23살이었던 여성 노동자 김경숙 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은 반성과 사과 없이 더욱더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민심이 이반되면서 그리고 나서 18년에 걸친 장기 독재가 무너지는 도화선이 됐던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 박근혜 권력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면서 그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가 사생결단에 단식을 하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 과정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 전 국민을 또 분노케 했던, 실색케 했던 사례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 국민이 폭염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때에 에어컨이 틀어진 궁궐에서 추울까봐 긴팔 옷을 입고 그리고 삭스핀과 송로버섯을 먹으면서 자기 측근에 당대표 축하잔치를 벌이는 것. 이건 아무리 봐도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지요. 이런데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단 한 사람 구하기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 아시죠? 그 한 사람 바로 우병우 수석 구하기죠. 전 국민이 어찌하나 이 사안을 어떻게 대하나 어떻게 처리할까를 가지고 근 2달여 가까이를 이제 무섭게 노려오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정말 그야말로 끔찍할 정도로 섬뜩한데요. 그런데 김 PD님,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수석 구하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끝내 거절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이 불통을 보면서 이 떠오른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일화가 바로 오늘 본격 정치 논평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서두에서 길게 인용을 한 건데. 지금까지는 다 저 밑밥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물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노태우. 바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남긴 회고록 속 일화 한 가지입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78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청와대 경호실의 작전 차장보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78년 신년을 맞이해서 청와대 작전 차장보였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년 가족 식사 자리에 오라고 초대를 했답니다. 그때 바로 자신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연히 목격하게 된 한 장면에 대해서 이걸 자기 회고록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회고록에 의하면 이 신년 가족 모임 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식탁 위에 날밤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이게 참 맛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날밤 하나를 집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식탁에 앉아있던 큰 영애
딸을 이제 영예라고 하고 아들을 영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큰 영예, 바로 박근혜 지금 대통령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노태우도 있었고, 뭐 가족들도 있었고, 이제 뭐 저 비서실장도 있었을 거고, 경호실장도 있었을 거고.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큰딸 박근혜 지금 대통령에게 알밤을 줬는데 이 알밤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질 않으니까 정적이 그야말로 이게 다들 당황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좀 밤을 줬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줬는데 이걸 받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순간 정적이 흐르고 분위기가 미묘해지니까 바로 이 상황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이석수 특별검찰관에게 1억 원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둘째 딸 차녀 박근영 씨가 아버지 져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알밤을 대신 받아가서 깨물었다. 이걸 보면서 노태우 당시 작전 차장보가 야 박정희 대통령이 참 애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회고록에 남겼는데요. 우병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계속 알밤을 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준 알밤을 끝내 거절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병우 수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알밤을 여러 차례 줬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기가 사표를 내면서 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우병우 수석도 같이 내려놓자고 하면서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또 한 번 알밤을 줬는데 오늘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보기 좋게 걷어찼더라고요. 또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오늘 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준 알밤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끝내 싫다 좋다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참석자를 당황케 했다면 지금은 국민들을 또 당황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행했던 과거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은 처지가 될 거다. 이 불행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경고가 아니라요. 정말 비극의 등불이 켜지고 있는데 국민이 주는 마지막 알밤, 이 알밤을 또 내치는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기 바라고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났지만 우병우 정리하고 남은 1년 반 기간 동안 더 이상 국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김영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 화요일 내용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누구보다도 또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그 관념과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저 고성만 반장께서는. 근데 우병우가 지금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병우의 비리를 수사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조직에서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이나 누구나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 독배가 나한테 왔구나 싶어서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느 쪽에서든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이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권력이 1년 반 남았는데 이 권력과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국민의 편에 쓸 건지 아마 그게 이제 수사 결과로 이제 조만간에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95년도에 왜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내란 음모로 해서 전두환 등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건들 이 건에 대해서 이거를 이른바 나가리 사건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한 적이 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꺼내올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지 이게 이제 또 검찰이 정말로 검찰로서 자기 권위를 지킬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통상 우리는 권력이 말기에 가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끝까지 가는 보좌진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박근혜 권력을 보면은 거꾸로 그 우병우의 임기와 함께 가는 권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병우를 왜 지키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오기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건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바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다수가 박근혜를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부정선거 의혹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부정선거는 확실하고 개표 규정이 있느냐는 아직 확인이 덜 됐고 이런 거 아닌가? 예. 우리 고 반장님이 한번 그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토대로 해서 2012년 대선이 과연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하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부정선거는 명백히 이미 확인된 내용이고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건 뭐 명백히 드러난 사실인 거고, 그리고 그날 밤 선거가 끝나기 전날, 그러니까 3일 전에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도대체 그날 밤에 이제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나와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는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박근혜 후보가 그날 밤에 무엇을 얼만큼 누구에게 알고 들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지만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상만 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렇게 8월이 갑니다. 네, 가는군요. 예. 이 정말 거짓말같이 폭염이 사라지기도 했고, 예, 이제 사색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연의 변화무쌍,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할 줄 알아야 지식인다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책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야기들. 네,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라디오 DJ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하고 기쁜 날씨라고. 버스 타고 걸어오는데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숨만 쉬어도 그저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책을 골라봤습니다. 듀일 르나르라는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에세이스트이기도 한데요. 듀일 르나르가 쓴 자연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과 함께 읽어도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연의 이야기들. 예. 이 책을 잠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이 많네요, 보니까. 네, 그림도 많고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문학동네 버전인데요. 번역도 아주 훌륭하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이 듀일 르나르는 우리 김 PD님 홍당무라고 아시죠? 홍당무요? 당근?
빨간 머리 그 홍당무라는 그 소설. 예. 압니다. 그 홍당무를 쓴 작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연의 이야기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 그러니까 뭐 생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돌 같은 무생물일 수도 있고, 또 생물 중에서도 뭐 동물들, 곤충들, 뭐 다양한 자연의 요소들의 그 이미지들을 하나 읽어내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짤막한 한 줄짜리 시 같은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긴 아주 아름다운 에세이 이르기까지 정말 유머와 풍자가 빛나는 그리고 시적 통찰력이 정말 번뜩이는 자연의 이미지들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홍당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거 뭐 한국판 콩쥐팥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여기 아무래도 이 책에 관한 개인 설명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글들 한두 편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 책은 그 자연이라는 타자 또는 세상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인가를 들려주는 책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연의 그 사물들, 다양한 사물들이 다 자기 서사들, 이야기들을 안고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그 이 저자가 다가가서 들어주고 그 의미들을 길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이미지를 사냥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이 쓰는 게 이미지를 사냥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미지를 사냥한다. 예, 이미지를, 자연의 이미지들을 사냥한다는 말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미지 헌팅 같은 거죠. 사냥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자연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그 이미지를 통해서 발견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가고, 이 마을을 둘러보고 하면서, 그 자신이 그토록 민감한 감각을 지녔는지를 미처 몰랐다는 것을 사물들을 보면서 알아내는 거죠. 예. 내가 어떤 비둘기 한 마리를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종달새 한 마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또는 이 피어나는 꽃 또는 지는 꽃들을 보면서 자기가 아주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숲속의 향기에 젖어든 그는 아주 희미한 수런거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신경은 나뭇잎들의 인맥과 이어져 나무들과 교감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금방 인용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소한 자연의 떨림들, 수런거림들, 웅성거림들, 자연의 이야기들을 마치 영매처럼 어떤 무당처럼 이게 들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몇 가지 하나 그 예만 들려드릴게요. 예. 아주 아름다운 얘기부터 뭐 풍자가 번뜩이고 유머가 빛나는 작품들까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승달이라는 그 시편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초승달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초승달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의 손톱이 자라난다. 해는 사라지고 몸을 돌리자 저기 달이 있다. 수줍고 참을성 많은 길동무. 달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달이 다시 둥근 모양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마음을 옥죄며 기다리다 막상 보름달을 보자 너무 행복해 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잊어버린다. 등등 이어가다가 불현듯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달이 점점 줄어들며 우리들의 비밀들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는 다시 지평선에서 달의 길을 본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달이 추승달에서 보름달로 찾다가 다시 기우는 과정을 밤길을 걸어가면서 쭉 이렇게 상념으로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달의 일생이랄까요? 일생들을 떠올리면서 달과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런 글들입니다. 예. 조금 느낌이 오죠? 예. 그리고 이제 앵무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평가절하된 앵무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앵무새가 원래 사람 말을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았던 시절, 동물이 말을 못하던 시절에는 앵무새가 대단한 찬양을 받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말을 한다.
의미심장하죠. 예. 네, 앵무새만 말할 때는 괜찮은데 요즘은 개나 소나 말을 다 한다 하면서 인간들을 풍자하는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글 또는 시 중에 하나인데 딱 한 줄짜리입니다. 예. 이 나비라는 글인데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나비. 분홍빛 나비가 이 꽃에서 꿀을 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예. 나비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답니다. 이야. 이건 나비가 꿀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편지가 어떤 주소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요 관련지어서도 이것도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우리 김 PD님 반딧불이 아시죠? 예, 그렇죠.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딧불 수컷들이 그 구애 행위를 하는 하나의 쇼죠. 아름다운 불꽃 쇼 같은 건데 이 반딧불이를 보면서 우리 주일 르나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벌써 밤이 깊었는데 저 집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으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 뭔가 했더니 저쪽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밤이 깊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 그러니까 달빛들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반딧불이를. 예쁘죠? 예. 우리 애청자들도 좋은 계절에 자연을 이렇게 함께 좀 즐기면서 뭐 멀리 찾아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집안 가까이 있는 것, 또 담장에 피어난 꽃들, 아니면은 보도블럭 사이로 피어오르는 그 식물들 있죠? 예. 또 이게 벼랑에 피어난 그 꽃 한 송이들 보면서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그 식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지나치는 동물들, 뭐 개구리 한 마리나 뭐 두꺼비, 또 지렁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들 사연들 읽으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 두꺼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두꺼비 아시죠? 그럼요. 요즘 두꺼비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두꺼비를 참 많이 봤었는데 요즘도 비가 오면은 저희 동네 두꺼비가 한 마리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 두꺼비는 조금 길다 싶은데 상당히 풍자적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서 태어난 그는 돌 밑에서 살다가 돌 밑에서 무덤을 팔 것이다. 나는 그를 자주 찾아가는데 매번 돌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가 있을까봐 겁나고 없을까봐 두렵다. 있다. 그는 구두쇠의 돈지갑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집을 가득 메운 채로 비좁지만 그에게는 편하기 그지없는 이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에 숨어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를 마중 나온다. 그는 무겁게 몇 번 튀어올라 내 앞에 멈춰 서서는 불그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그는 문둥이 취급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에게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댄다. 그러고는 다소 찝찝한 기분을 달래가며 손으로 두꺼비를 쓸어준다. 살다 보면 이보다 더 기분 나쁜 일도 참아야 할 때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어제는 아무래도 잘못 건드린 것 같았다. 그의 온몸에 난 사마귀가 터져 발효한 것처럼 끈적끈적해졌던 것이다. 이봐, 가엾은 친구. 자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젠작 자넨 너무 추해. 내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했더니 그는 이빨도 나지 않은 어린애 같은 입을 벌리고는 씩씩거리며 영어 액센트가 가볍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당신은. 이게 끝나는데요. 그러는 당신은이 프랑스어로 에뚜아인데 이 에뚜아가 두꺼비 울음소리를 흉내낸 거라 그럽니다. 두꺼비가 이렇게 집에서 비 오는데 걸어 나오니까 자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갗이 만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인지 뭔가 끈적끈적한 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네 너무 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두꺼비가 얘기합니다. 에뚜아. 그럼 당신은 하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뭐 어둠이나 추한 것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추함들을 보기는 쉽지 않죠. 그게 뭐 이런
두꺼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돼지들도 그렇고요. 박쥐 얘기들, 그 애완견의 죽음, 뭐 오리들의 사랑 얘기,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 야한 듯한데 제가 이 얘기는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리의 사랑이란 글인데요. 김용민 브리핑 들으시다 보면은 화도 나고 뭐 많이 분개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읽는 책 좋은 날씨와 벗삼으면서 이런 시편에 가까운 글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제목은 사랑한다면 오리처럼입니다. 이 오리 두 마리가 이 사랑을 하러 물가로 가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종종 어디 우리 그 우포늪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 오리들 사랑하는 모습, 천둥오리나 이런 것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거 떠올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인용이니까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 PD 좋아하시겠네요. 사랑한다면 오리처럼 앞장선 것은 암오리이다. 그녀는 뒤뚱거리며 그녀가 아는 물 웅덩이로 멱을 감으러 간다. 숫오리가 그녀 뒤를 따른다. 그 또한 날개로 뒷짐을 지고 뒤뚱거리며 걸어간다. 오리 연인은 어디 흥정하는 장소라도 가듯 묵묵히 걸음을 옮겨놓는다. 암오리가 먼저 깃털이나 새똥, 포도 잎사귀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흙탕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녀는 물에 잠겨 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준비가 다 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숫오리가 들어간다. 그는 화려한 빛깔의 털옷을 물속에 담근다. 그는 초록색 머리와 엉덩이의 귀여운 꽁지털만 물 밖으로 내놓고 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니 둘 다 기분이 좋다. 아무도 웅덩이에 물을 갈아주지 않는다. 소나기나 내려야 좀 물갈이가 될 뿐이다. 숫오리가 납작한 부리로 암오리의 목덜미를 살짝 물고 조인다. 잠시 그의 몸이 요동치지만 물이 걸쭉해서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다. 이내 고요해진 매끄러운 수면 위에 맑은 하늘 한 귀퉁이가 거먹게 들어와 비친다. 오리 연인은 이제 꼼짝도 하지 않는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어 그들은 홍고한 잠에 빠져든다. 누군가 그들 옆을 지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곤 간혹 떠올라와 수면 위에서 터지는 물거품뿐. 닫혀있는 문 앞에 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뒤엉켜 포개진 채 잠들어 있다. 마치 병문안 온 이웃집 아주머니의 남학신 두 짝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야, 참. 오리 두 마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이 진했던 나무는 지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마치 병문안 온 이웃집 아주머니의 남학신 두 짝처럼 포개서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극히 일부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뭐랄까요, 이 통찰력이 정말 번득이는 이런 글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시간만 허락되면은 얼마든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책이 책꽂이에 하나 또는 탁자 위에 하나 올려져 있으면 집이나 어떤 사무실 책상에 한 빛이 날 겁니다. 그러다가 한두 편씩 이 계절과 더불어서 계절 바뀌어도 괜찮고요. 한 편씩 읽어보시면 우리 누구나 뭐 시인이 될 겁니다. 뭐 시인이 따로 정해져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인들을 발견하는 게 또 우리 몫이겠죠. 그리고 이 책은 오래전에 식민지 시대 때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던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상과 또 뛰어난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였던 박태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모범적인 교과서 같은 책이었나 봐요. 이미 그 30년대 한국의 조선의 시인들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대 작가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1910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정말 그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들의 삶의 이면들까지 읽어내는 그런 시적 통찰력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 뭐 습작하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교본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자연 사물을 관찰할지
교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자연의 이야기 주일 르나르의 작품. 예.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와 자연과학 책방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힐링 방법 가운데 하나지요. 바로 컬러링북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멍 때리기용으로 많이 하는 컬러링북. 그런데 소개해드릴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 북. 네,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서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거제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께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면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분께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션이 어디냐? 두모실 펜션입니다. 두모실 펜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네. 그래서 두모실 펜션인가 봅니다. 율천 두모로 154-4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인데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네. 두모실 펜션.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정답 올리신 분 중에 동행자님 정답 3번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맞히셨습니다. 예전부터 퀴즈에 도전해 왔는데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은 접고 방송만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퀴즈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요사이 거짓말 같은 날씨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의 위대함 앞에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왕 좌왕 앙님, 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맞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두 아이 아빠입니다. 나는 꼼수다 때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더웠던 날씨가 지나고 선선해져서 참 좋네요.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기대가 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강하게 나간다고 하지만
추호 김종인 선생을 비롯한 잔당들이 아직 당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잘 뭉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워닝송님 입법행정사법권 마치셨습니다. 토요일 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안심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당선돼서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김종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에는 사회정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생활에 치여 세상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주말도 바쁜 직장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국민들이 먹고 사느라 바쁘더라도 사회에 주목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모텔 사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로에서 지금은 세종대로로 바뀌었군요. 세종대로에서 모텔도 하고 신문도 찍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면, 먼동이 틀 때면 우리의 권력은 낮의 대통령에게 인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끄는 회사의 회장을 지내신 작은아버지께서는 이런 책도 내셨지요.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이 사실 제 작은아버지는 변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기가 두려우셨던 거지요. 농담입니다. 이 선생님, 예전에는 밤의 대통령인 저와 낮의 대통령 사이가 좋았는데 요새 들어서 아주 나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 아무리 힘있는 언론이라도 일개 사기업인데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으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머리 숙여 사과하자니 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 존심도 지키면서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코리아나 모텔 사장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언론과 권력이 충돌할 때에는 할 수 없지요. 일단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타협을 보든 멱살 잡고 싸우든 어쨌든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친처럼 요정에서 낮의 대통령과 만날 수는 없는 법이고 하는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혹시 결혼 안 하셨다면 서둘러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신문 일면 맨 위에 공고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겁니다. 뉴스 경남인가 하는 그런 지역 언론도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회장이 공고를 내던데 지금 운영하시는 신문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에 대통령이 못 본 척,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있는데. 네, 지면을 사유화한다면서 좌파들이 길길이 날뛴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신문 이름을 대우조선일보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고, 신문사 이름을 밝혔군요. 예. 대우조선일보로 이름을 바꾼 다음 우병우나 김진태를 불러다가 2억짜리 향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 촬영해놓고는 야, 니네도 다 받아 처먹고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냐? 이거 안 깔 테니까 피차 좋게 가자. 이렇게 타협을 보는 겁니다. 네? 대우조선을 인수할 돈이 없다고요? TV조선 운영하기도 간당간당하다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 특히 동작구에 있는 아방궁을 팔면 대우조선을 왜 못 사니? 이 새끼,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그동안 후가씨를 잡았어, 이 새끼야? 특히 약자들한테. 뭐? 1등신문 족가고 있어, 이 새끼. 1등신문 이겠지, 이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커션은 김디지의 JNP, JNP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쪽발이들 말이야, 딱 두 종류가 있어. 존만한 새끼랑 족같은 새끼. 신문에도 딱 두 종류가 있어. 존만한 신문이랑 족같은 신문. 오늘은 존만한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직의 실체, 천황폐와 만세 나 족가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직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족가고들 있네. 36년 목에 핏대 세우던 조선일보의 한자라 가라 구비구비 기자새끼 갈겨대던 한가닥 기사 보며 손바닥 많은 사실을 알게 되지. 쪽발이 놈들 눈치 보면서 기자새끼 근성을 못 버려. 이젠 이쪽에 붙었다 저리 붙는 여 병신 같은 여 신문기사 올려. 내가 싫어하는 건 졸라 많아. 전직 대통령 새끼들의 나꼴값 하나, 그리고 말 바꾸는 언론 기자 새끼 하나, 언론을 조작하는 사람이 기자와 조선일보 하나. 지네끼리 모여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을 조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조까 닦아. 조선일보 코미디도 조까.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나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조까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조까고들 있네. 저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기사 잘 써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한번 쏘셔야죠. 저 따위로 살면서 쪽발이도 무지 원하는 독도 나 족도. 쪽발이가 원하는 독도 족도. 빗대 세우며 가대도 김기자랑 최의원님 한마디. 저도 상관없는데요. 그 따위로 말하지. 니네 대가리에 똥밖에 더 찼니.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 되니. 외국인이 Where are you from? 하면 From 조선 뉴스페이퍼에라 이 좀 많아. 니네가 원하는 게 명예. 외국인이 What's your name? 하면 My name is 족가라 에라 이 좀 많아. 조선일보 조광일보 언론 조작의 실체 탄로나는 정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조까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조까고들 있네. 10대 N세대 30대 386세대 20대 개성세대 뒤지 20대 개같은 성질의 세대. 개같이 족같이 졸라까대지. 근데 언론 플레이하는 조선은 뭔데. 대가리에 생각하는 거는 뭔데. 아무것도 저도 몰라. 졸라 몰라 말 졸라 많아. 신문사 중 구독률은 졸라 높지. 통신에선 언제든지 졸라 씹히지. 그 큰 권력 붙들러 그리고 그 밑에 노는 양아치들 죽어 아니 죽어. 하지만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 뭐가 뭔지 알지. 낮은 양아치도 너희들을 씹어대지. 내가 갈게 되는 팬들과 차이 나지. 내가 가진 한손의 마이크 한마디 족가. 조선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작의 실체. 천황폐와 만세 나 조까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조까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조까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야, 너 조선일보 보냐?
나랑 인연 끊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